패트롤트 영화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집착하는 인물들이거든요. 그것이 어파이어에서 작품에 대해서 집착을 하든, 사랑에 대해서 온딘에서 집착을 하든, 혹은 미러 넘버 3에서 죽은 딸에 대해서 집착을 하든, 그 집착이 일정하게 광기처럼 보이는 순간들, 약간 무섭게 관객들한테 전달되는 순간들도 있고요. 그것을 채워버리고 있는 그런 이미지로 흘러가 버린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집착이라고 하는 것들을 소재로 한다. 근데 영화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박찬욱 감독님이 복수 3부작도 일종의 복수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기존의 통념을 넘어서는 집착에 대한 세계들이기도 하겠죠. 그런 것들이 일정하게 폭발력을 갖고 에너지를 갖고 우리들에게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그런 공포와 서사적 이미지들을 재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훨씬 더 얌전한 스타일이긴 하지만 패트롤트의 영화에서도 어떤 현실이나 각각의 인물이 처한 욕망에 집착하는 과정들은 대단히 반복적으로 잘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소 3부작 이렇게 불리잖아요. 저는 트리올로지 꼭 강박이 될 필요가 있나? 이게 원래 온디네가 물에 대한 거였고, 그 다음에 어파이어드에서 이제 강연을 했었었는데 불에 대한 거라고 하고, 이거는 바람이라고 하는데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바람이 어디 있는 거지? 굳이 그런 거에 너무 집착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독이 오히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관객들을 끌어당기는 예술적 감독들의 또 하나의 방식들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보시고 나면 패트롤트가 가끔 이제 복잡하게도 만드는데 이게 현실인지 환상인지를 왔다 갔다. 엘라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온디네 같은 경우도 이 여자가 이제 전 남자친구가 갑자기 영화 시작 초반에 고백하고 야 이제 나 딴 여자 생겼어 하고 가버리고 다른 이제 잠수 부인 남자와 사랑에 빠지면서 되게 극적인 연출들, 막 수족관이 막 파괴가 되고 이런 연출들이 있는데 말해서 이 영화에선 되게 좀 뭔가 심심해요. 물론 앞에 차 사고는 그쵸, 약간의 충격 여파가 있긴 한데, 그것도 일 지나갈 때 여자 주인공이 베티를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다시 들어갔다가 나 집에 이제 가고 싶어라고 하니까 다시 데려다 줄 때 그 남자가 왜 베티 있는 쪽으로 차를 얘기하다가 시선을 놓쳤는지 쑥 들어가면서 또 좀 지나가니까 갑자기 사고가 나와 버리는 등 되게 논리적으로 그것들을 보여주기 하기보다는 약간 되게 점핑된 느낌으로 툭툭툭툭 던지듯이 초반에 끌어당겨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에서도 보신 것처럼 여자가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 병원에 가자고 하는데 그냥 베티랑 같이 지내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등 약간은 정상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일반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방식들을 통해서 관객을 영화, 이게 긴 영화는 아니잖아요. 한 80분밖에 안 되는. 보면 그죠? 패트롤트 영화 중에서 진짜 짧은 영화 중에 하나, 장편 중에서 하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확 그냥 그렇게 관객들을 그 안에서 들어올래? 라고 마치 유혹하는 것처럼. 그때부터는 이제 베티가 그 집의 딸의 옷도 입게 되고, 그거 요리도 해주게 되고, 여기 남자들도 있었어? 아들과 남편도 오게 되고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서서히 비밀이 폭로가 되는 구조인데, 약간 이제 스릴러처럼 보이시기도 하죠. 그런 이제 스산한 기운들이 있고, 따지고 보면 이제 그 죽은 딸의 자살한 딸이죠. 영화 속에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 보면 망령에 휩싸여 있는 베티와 이 가족들, 그 상처로부터 극복되지 못한 존재에 대해서 이 새롭게 갑자기 옷을 입고 나타나고 요리도 해주고 심지어 피아노도 쳐주는 이 여자가 대체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거죠. 스릴러 장르나 공포 장르라고 한다면 기꺼이 엄마가 거의 미저리 수준으로 그것들을 눌러버릴 수도 있겠지만, 패트롤트가 그렇게 영화를 만들 리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충분히 하면서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들은 아빠의 반응, 그리고 엄마의 반응, 그리고 아들의 반응들을 통해서 이 여자 주인공이 이 현실을 조금씩 깨어가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핵심적으로 보면 이게 바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약 원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패트롤트의 의도 속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종의 유형적 바람인 것 같아요.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맨날 느끼는 것이고, 지금도 바람이 많이 부는 편인데 이제 날씨가 좀 바뀌어가지고 보이진 않지만 이 공간을 지배하는 거, 이 공간에 느껴지는 것, 되게 유령적 이미지에 가까운 게 바람이라는 요소를 썼다
라고 그게 해석하는 게 제일 가깝다고 보여요. 이 영화는 되게 유령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령적 이미지라는 건 많은 작가들의 영화나 사실 초기 영화들에서 많이 써왔었는데 그것들을 제일 잘 활용하는 감독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엔 페출트의 영화인 것 같아요. 뭐 바바라라든가 트랜짓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사실에 기반한 영화들도 바바라는 뭐 의사에 대한 얘기니까 훨씬 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트랜짓 같은 것을 보면 마치 그게 현재잖아요. 마르세이 현재의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겹쳐 놓아 버림으로써 그 현재적 공간의 유령들이 여전히 망령처럼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죠. 이 작품은 그에 비해서 유령이라고 하는 것이 한 집안, 한 가족 안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결국에 이제 유령이 되기를 혹은 대체물이 되기를 거부하는 이 여자 주인공이 결국 떠나게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저희는 깨닫게 돼요. 얘 아빠가 있었어. 놀라지 않으셨어요? 저 영화 딱 봤을 때 패트롤트 영화에서 되게 없는 요소 중에 하나가 가족에 대한 거거든요. 가족이 안 다뤄지진 않아요. 근데 가족을 전면적으로 다룬 적은 별로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는 바람이라는 원소적인 요소로도 얘기할 수 있고 저 라벨의 미러 넘버 3라고 하는 음악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다룬다는 점에서 조금은 이채로워 보이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한 것들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유령의 세계라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요걸 기반으로 해서 영화를 좀 따라가 보면 라디아가 이제 물을 보는 장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디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어파이어에서도 뭐 물의 이미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상호적으로 좀 연결이 돼 있긴 해요. 근데 이 보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러 넘버 3라고 하는 곡이 그 작은 보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저 여주인공 라디아가 보게 되는 것으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리스 라벨의 5개의 피아노 모음곡 거울이 있는데 다 이제 그 모음곡을 거울이라고 불렀어요. 거울 1번, 거울 2번, 거울 3번인데 세 번째 바다 위의 작은 배라는 것이며 제일 유명하고 제일 좋대요. 각각의 이 곡들은 예술가들한테 헌정이 또 되어 있기도 해요. 공교롭게도 어파이어는 예술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작가, 글 쓰는 사람에 대한 얘기. 근데 계속 못 쓰고 있으면서 짜증내고 옆에 친구나 그 여기서 아름다운 이 배우님이 라디아라는 이름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짜증내고,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문학 전공자에서 한 방 먹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보셨을 텐데 이 곡 자체도 일정하게 예술가들한테 헌정된 곡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5개의 곡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맨 마지막에 영화의 엔딩에서 이제 연주하는 곡이 저 곡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무의식적으로 저 곡을 들으시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배의 모습을 눈부시게 그려냈고 눈부신 햇살과 물결의 반짝임을 표현하는 아르페지오의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인상적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제목 타이틀이 뜨고요. 그 다음에 2번의 마주침이 나오죠. 갈 때 남자친구와 이렇게 베티를 보게 됐고 라디아가, 그리고 다시 기차역에 데려다 줄 때 또 이렇게 보게 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장면이에요. 사이에 있는 장면은 라디아라고 썼구나. 라우라인가요? 라디아인가요? 라우라죠. 워낙 이분은 여러 이름을 쓰니까 어쨌든 가고 싶대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전에 그 라우라가 이제 음악에 대한 재능이 있다라는 것, 곡을 들으면서 아까 베티를 만나는 바람에 보는 바람에 놓치고 있을 때 남자친구가 물어보게 되죠. 라우라가 이거 곡조가 뭐야? 뭐 단조가 뭐야? B 플랫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 떡밥일 수도 있는데 이 여자 주인공 라우라가 음악적 재능이나 혹은 뭐 절대음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 딸이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되게 정확하게 맞춰요. 뭐 기타 잘못 조율해 놓으면 몇 번 띵띵 튕겨보면서 잘못됐대요. 그래서 절대음감은 저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음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처럼 보여지는데 뭐 절대음감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짐작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이렇게 났고 남자는 죽었고, 되게 웃긴 게 그거였죠. 저 집에 들어갔는데 뭐 남자에 대한 얘기를 이제 중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티가 라우라 하면서 이제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이제 말을 하는 장면이 분명히 나오긴 하지만 그때 잠깐 제외하고는 크게 죽은 남자에 대해서
별로 얘기도 안 나오고 관심도 없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따지고 보면 저 집은 일종의 유령의 집 같아요. 그 공간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베티가 만들어 놓은, 또 집도 되게 재밌죠? 집에 있는 모든 기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꼭지도 그렇고 식기세척기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다 고장나 있죠. 소위 말해서 이제 카푸트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문학동네에서 예전에 진짜 번역돼서 나온 적인데 망가진 세계라는 소설이 있어요. 아마 읽으시면 되게 모던한 소설이어서 읽으시면 좀 짜증이 나시긴 할 거예요. 두껍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망가진 세계, 이 망가진 사물들의 세계가 이 집을 채우고 있는 공간적 이미지인 거죠. 남자들이 돌아오지 않았던 것은 베티의 말에 따르면 남자들 오면 그것을 고치거나 수정하거나 뭔가 해결하려고 드니까 사실 베티와, 그리고 동시에 이 라우라도 좀 이상하죠. 왜 우울한지, 왜 불안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말하지 않은 채 계속 뭔가 망가져 있거나 뭔가 상실돼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되는데, 여성들의 이미지가 그런 쪽, 망가진 쪽의 느낌들에 더 가깝다고 한다면 남자들은 그것을 고치거나 뭔가 현실적으로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충돌의 이미지들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로서도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고가 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연락하러 앰뷸런스나 이런 거 부르러 가려고 하니까 라우라가 가지 말아요 라고 이제 말을 하는 장면들이 있었고요. 저것도 좀 묘했던 초반 장면 중에 하나죠. 빨리 가서 연락을 취해야 되는데 이미 저기서 두 인물이 결속돼 있거나 붙어 있거나, 그래서 이제 끌고 이렇게 안고 가잖아요. 교통사고 난 사람을 아무리 좀 멀쩡해 보인다고 해도 저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건가 싶은 정도로 사실은 현실적인 어떤 선택을 이 패트롤트 감독이 했다기보다는 이들이 처음부터 되게 강하게 결속돼 있고 붙어 있다라는 이미지들을 관객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온 사람들이 가족이세요. 그래서 이 영화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이야기예요. 드물게 패트롤트 영화 중에서 가족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얘기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도 흥미로울 수 있다. 물론 초기작 중에 뭐 집을 옮겨 다니면서 막 이렇게 망명자 생활을 하는 그런 가족들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은 있긴 있었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이 여배우의 이미지, 뭐 엘라 때는 좀 다른 이미지, 다른 배우이긴 합니다만 주로 여주인공들과 많이 작업을 하고 되게 전면적으로, 뭐 운디네 같은 경우도 저 배우님이 그 베를린 영화제에서 주로 이제 독일 감독이다 보니까 베를린 영화제에 많이 틀어지긴 하거든요. 그게 좀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있어요. 프랑스 영화는 칸 영화제 섹션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많이 틀어지고, 패트롤트 영화는 주로 베를린 영화제에서 많이 틀어지는데, 운디네 같은 경우에는 황금곰상 탔는데 황금상은 배우에게 주는 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패트롤트 영화를 통해서 배우상도 많이 받았던 그런 부분인데, 아까 이제 가족 이야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최근에 나왔던 2020년 이후 나온 원소 3부작 운디네에서는 물에 대한 이미지고 사랑과 죽음에 대한 얘기, 이 영화는 진짜 집착적 사랑, 광기적 사랑을 다루고 있는 것이 주된 테마였다면, 이번에는 미러는 머슬에서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 가족 죽어버린 상실된 그 가족의 유령처럼 붙들려서 살고 있거나 그것을 거리 두려고 하는 남자들과 계속 그것을 원복하거나 라우라에게서 자기 죽은 딸의 모습들을 읽어내려고 하거나 옷도 입히는 베티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어떻게 보면 가족 소사의 되게 집착적인 얘기들. 세 영화다 다 동일한 건 집착이에요. 패트롤트 영화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집착하는 인물들이거든요. 그것이 어파이어에서 작품에 대해서 집착을 하든, 사랑에 대해서 운디네에서 집착을 하든, 혹은 미러 넘버 3에서 죽은 딸에 대해서 집착을 하든, 그 집착이 일정하게 광기처럼 보이는 순간들, 약간 무섭게 관객들한테 전달되는 순간들도 있고요. 동시에 그런 이미지들이 영화 내내 2시간 동안, 이 영화는 이제 80분밖에 안 됩니다만 미러 넘버 3는 그것을 채워버리고 있는 그런 이미지로 흘러가 버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집착이라고 하는 것들을 소재로 한다. 되게 영화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박찬욱 감독님이 뭐 복수 3부작도 일종의 복수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기존의 통념을 넘어서는 집착에 대한 세계들이기도 하겠죠. 그런 것들이 일정하게 폭발력을 갖고 에너지를 갖고 우리들에게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그런 공포와 서사적 이미지들을 재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훨씬 더 얌전한 스타일이긴 하지만 패트롤트의 영화에서도 어떤 현실이나 각각의 인물이 처한 욕망에 집착하는 과정들은 대단히 반복적으로 잘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파이어 같은 경우엔 예술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가게 되면서 이제 그 도와준 구급차 요원들 때 저는 이 장면도 되게 단순하게 찍었는데 앞에 베티와 이 사람과 저 안에 라우라가 놓여져 있는 이 심도 있는 공간들을 여기서 이렇게 역으로도 보여주는 이 장면들이 되게 인상 깊게 또 남아져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집의 공간들을 이제 가족 영화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쓸 수밖에 없는데 저 안에서 이들의 거리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구현해서 보여줄까라고 했을 때 초반에는 일정하게 터널처럼 통로처럼 저 집의 현관문들이 복도 사이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연출해서 보여주고 있다면 그 다음에 침실로 올라가서는 서로 통성명을 하게 되면서 손을 붙잡고 바로 친밀성의 세계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영화에서 또 라우라가 자주 창으로 내려다보는 장면들을 되게 반복적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얘가 내부적 존재인데 사실은 저 외부에서 무엇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그 시선은 일종의 불길하게 느껴져요. 사람들이 오가거나 누가 오거나 할 때. 그러니까 완벽하게 라우라가 이 안에서 이 가족으로 통용되거나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끊임없이 자기 공간, 사적인 공간인 침대 안에 있을 때도 반대편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라는 시선들은 영화 내에서 시종일관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연출 방법이기도 합니다. 가족들 관계들의 얘기에서 사실 이제 시선이나 같이 밥 먹는 장면들 되게 중요하거든요. 김태용 감독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가족의 탄생이거든요. 거기서도 딱 밥 먹는 장면들이 변주가 되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사실 가족 영화의 뭐 대안적 가족이 됐든 뭐 현실적 가족이 됐든 가족들끼리 여기서도 이상한 뭐 무슨 경단 뭐 이러면서 이제 요리를 결국 해주게 되잖아요. 그때 남편이 아저씨가 이제 그러죠. 우리가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 밥 먹는 장면은 가족 영화에서 일종의 그 자체가 엄청난 힘을 주는 거예요. 이들이 회복되거나 원복되거나 어떤 것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주제인 영화들에선 밥 먹는 식사 장면들이 어떻게 연출되는가만 유심히 보셔도 많은 걸 또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예요. 보면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커피, 차, 뭘 좋아할지 몰라서 준비해봤어 인 거죠. 그래서 커피를 좋아한다라는 것도 이제 드러나게 되는 장면들이고 또 바로 준비된 게 새 옷이죠. 뭐 사실 딸이 입던 옷을 또 바로 준비해 놓고 그것을 물끄러미 보게 되는 그런 라우라의 모습. 베티의 세심함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딸처럼 여겨주는 거죠. 그러다가 영화 초반에 나오는 게 엘레나라고 부르는 장면이 이제 확 그런 거죠. 잘못 부르기는 정신분석적으로도 그렇고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욕망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프로이트가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라는 책에서 처음에 사례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스트리아 국회였나 뭐 그런 데서 이제 그 개정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빵빵빵 이제 망치를 두들기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개정을 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폐정을 합니다라고 쳤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말 잘못하기라는 것 자체는 이 인물의 되게 단순한 심리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 엘레나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순간에 이 라우라의 저 프로필로 등장하는 저 뒷모습을 통해서 약간의 정면사실로 보여주진 않죠. 일부러 유령처럼 약간 흐릿하게 보여주는 저 이미지를 통해서 실제로 베티의 시선 속에서는 엘레나와 겹쳐지고 있다. 그것은 이제 아들은 계속 깨달으면서 그것을 경고하는 과정들이 영화 속에서 보신 것처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의 회복, 이제 페인트 칠도 해보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베티가 이제 톰 소이어 모험 생각난다면서 얘기해 주잖아요. 제가 저걸 봤어요. 애니메이션 톰 소이어 모험이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텔레비전에서 맨날 해줬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가 저 에피소드였었어요. 톰 소이어가 워낙 영악한 인물이기 때문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또 뭐 하고 있냐? 페인트 칠해. 나도 한번 해볼게. 안 돼. 왜 안 돼? 막 그러면서 애들이 돈 낸다고 하니까 알았어 한번 해봐. 그래서 돈 받아가지고 사기치는 톰 소이어의 모험. 마크 트웨인의 세계인 거고 사실은 허클베리 핀이 더 중요한 문학 작품이지만 백인인 톰 소여, 허클베리 핀의 친구이기도 한 이 톰 소여는 되게 영악한 인물로서 뭔가 장난을 치거나 사고를 일으키는 악동의 이미지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갑자기 기입해버리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건 어떤 일상의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넘어가게 되면 라우라가 베티와 함께 진짜 실제로 페인트 칠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요. 여기서 페인트 칠을 하게 된다는 게 뭐 집을 돌보고 관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고치고, 물론 남자들이 들어와서 수도관도 고치고 결국 안 고쳐지는 거 있죠. 식기세척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굳이 꼭 상징적으로 이해하지 않으셔도 다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근원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집 안에는 그 상처가.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누가 와서 대체를 하고 누가 와서 그 역할들을 해주고 누가 와서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가족 식사를 하게 되더라도 사실은 애초에 있었던 근원적인 것들 중에서 아주 저 밑바닥에 있는 것들은 해결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다 고쳤는데, 자전거도 고치고 심지어 다 고치는데 식기세척기 얘기를 끝까지 가진 거 보면서, 역시 패초드 감독은 인터뷰 하실 때도 보면 꽤 유머러스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물론 약간 지적인 유머이긴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뭐 통상적인 유머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영화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식기세척기를 나중에 사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좀 재미가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일상성, 고치는 거, 망가진 세계, 식기세척기 등등의 항목들을 좀 잘 구별해서 보시면은 이 영화가 되게 뭐 작은 영화이긴 한데 그 안에서도 많은 다양한 결들을 얘기해서 들려주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은 충분히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시선도 이제 등장을 하죠. 이렇게 자살을 했기 때문에 저 새로운 여자나 베티에 대해서 보게 되는 저 시선들은 독일 영화들에선 되게 잘 나타나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독일 감독 중에 하나가 이제 파스빈더 감독인데, 파스빈더 감독이 되게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는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라고 하는 더글라스 서커의 천국이 허락한 모든 것을 자기 버전식으로 리메이크해서 알리라고 하는 아랍인 흑인 남자, 젊은 남자와 독일인 나이 든 여성이 이제 서로 관계를 하게 되자 그것에 대해서 가족들이 이제 되게 시니컬하게 바라보거나, 아니면 식당에서도 그들이 밥을 먹고 있으면 뭐 되게 여기 대사 되게 웃겨요. 밥 먹으면서 그 여자 주인공이 이래, 히틀러가 되게 애용하던 식당이래. 그 완전 이제 파스빈더가 까 부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거기 종업원들은 저 이상한 커플인 거잖아요. 지금도 이상하게 보겠지만 그게 60년대 영화인데, 알리라고 하는 실제 파스빈더 연인으로 했었어요. 파스빈더도 게이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 젊은 아랍 남자와 독일 늙은 여자, 뭐 굳이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둘이 뭔가 밥을 먹고 있다라는 건 되게 싫은 거죠. 사회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저들이 커플이 아닌데 저렇게 왜 다정하게 식사를 하고 있지? 라고 이제 보면 되게 사심이 쌍심시키고 이렇게 보시게 되는 것처럼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도 내부적인 것들이 대부분 다 가족들의 관계 속에서 펼쳐지지만 가끔씩 이렇게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인물이 바로 이웃의 시선이다. 다시 말해서 이 베티의 집은 이웃들에게 있어서는 약간 경시의 대상이나 뭔가 문제가 있는 집이거나 뭔가 사고가 난 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장난 것들에 대한 얘기들. 피아노도 고장났고, 피아노는 근데 아까 식기세척기는 끝까지 고장난 채 이제 서로 새로 사야 됐지만 피아노는 잘 고쳤어요. 그리고 이 영화의 엔딩은 저들이 몰래 피아노 공연하는 것을 보러 가는 장면이 돼요. 그거는 또 뭔가 해결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다는 거죠. 피아노를 치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그런 라우라였었던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기꺼이 피아노를 치고, 이 영화 엔딩 장면 되게 희한하잖아요. 그 라우라가 창 밖을 마치 맨날 내려다보는 그 시선처럼 가까이 다가면서 나무가 있고 이렇게 보면서 슬쩍 미소 지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그 느낌을 보셨을 때 라우라가 현재의 생활 혹은 현재 이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복되거나 만족을 했다는 느낌처럼 분명히 전달해주고자 하는 것 같거든요. 이전에 밖을 보는 시선들이 이 베티의 집에서는 좀 더 불안하고 뭔가 뭐지? 라는 어떤 그런 의혹의 시선들이 더 컸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시선과 그리고 고쳐진 피아노 혹은 피아노를 치는 행위들을 통해서 라우라의 경우는 회복이 됐고, 사실 가족들도 그 공연 보고 와서 집에서 또 신나게 또 밥을 해먹잖아요. 이들끼리도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의외로 해피엔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트에 가자고 하다가 갑자기 퀘니스베르크 경단 보니까 경단이라고 해서 한국식 경단과 좀 다르게 뭐 동그란 고기 스테이크 같은 느낌에다 감자 놓은 그런 음식이던데 독일에서 감자 음식을 먹으면 뭐 나쁘진 않은데 저는 감자가 그렇게 맛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 유럽 프랑스도 감자 원래 중부 프랑스도 감자가 거의 그쪽의 농민들은 주식이기 때문에 고흐의 그림에서도 그렇지만 감자를 네덜란드나 다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감자에 대한 것들이 많은 요리에 쓰이게 되는데 아들들 그리고 남편 리하르트와 막스 얘기도 하게 되고 그래서 요리와 가족을 통해서 결국 오늘 저녁 때 부를까? 라고 하게 되는데 이 남자들 자동차를 고치는 일을 하는데 엄청나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 일정하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GPS를 조작을 해서 그래서 두툼한 유로를 받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도 베티가 좀 무섭거나 싫거나 라고 하기보다는 일정하게 부족하거나 현실에서는 비윤리적인 어떤 태도들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베티가 갖고 있는 좀 이상한 광기와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지점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세척기 계속 고치고 있는 남자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우라가 저렇게 이제 내려다보는 시선들 중에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등장하는 거의 이제 뒤로 점프해서 나온 그런 장면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라우라에게도 가족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그동안 왜 도대체 연락을 안 했을까? 되게 의혹이 들잖아요. 왜 연락 안 했을까요? 가족을 버렸던 걸까요? 아버지는 이제 $500 주고 500유로 주고 좀 쇼부 보려고 하잖아요. 또 필요 없다고 하지만 그것을 또 받아들이면서 영화는 끝이 나게 되는데 이 이제 떠나게 되는 이 과정 사이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이동하는 장면, 돌아오는 장면, 차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 돌아오는 장면. 그래서 막스와 라우라 사이에서의 어떤 대화, 긴장 관계들. 여기 아버지는 사실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아주 많이 개입하지는 않아요.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건 막스의 목소리이자 입장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엔 그렇게 해서 떠나버리게 되고 심지어 몰래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뭐 행복해 보이는지 아닌지 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모습들을 찍어서 보여주는 장면도 보셨고요. 그리고 이게 공연, 연주를 하게 되는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들한테는 유령이 대체가 된 거죠. 엘레나라고 하는 그 인물이 다시는 라우라로 대체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 마치 유령처럼 라우라를 끊임없이 뭐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떨어다니는 거죠. 여기서 그 요즘 현대 테크놀로지로 보자고 한다면 그 영상을 찍어서 보는 장면들도 꽤나 유령적 이미지예요. 현대적인. 페촐트의 영화에서 꼭 고전적인 유령의 이미지 혹은 신화적 운디네아 같이 그렇게만 쓰는 것은 아니라 사실 현대의 어떤 문화적인 것들도 유령적인 이미지 그게 실체는 아니잖아요. 유령적 이미지의 가장 근본성 중에 하나는 실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 판단하거나 우리가 그것에 개입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 혹은 그것에 많은 지배들을 받는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그 현실 속에서 보시면은 요즘은 실제로 이렇게 서로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시게 되는 경우들보다는 뭔가 계속 이미지들을 보게 되죠. 완전 유령의 시대예요. 저희가 쌓고 있는 것들은 현실적 대화들은 오히려 더 잘 안 하게 되는 것들이죠. 이제 농담처럼 말씀드리면 교육 과정에서도 인강의 시대가 뭐 코로나와 함께 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영상으로만 본다라고 믿는데 그게 잘 보여질까요? 잘 대화성이 일어날까라는 이제 의문들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 영화에서 뭐 그것을 되게 테크놀로지적으로 강조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저 가족들이 이제 라우라를 유령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지막 장면에 라우라가 밖을 내다보는 저 클로즈업은 확실히 불만족스럽거나 그렇다기보다는 현재 뭔가 해결점 그리고 음악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속에서 삶을 찾아가는 듯한 그런 인상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작품이 페촐트의 영화들 중에서 뭐 되게 뛰어나다거나 상대적으로 워낙 좋은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으니까요. 그런 것은 아니긴 한데 세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유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홀리거나 그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들, 트렌즈 같은 것도 이제 대표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미지들을 본다는 것이 동시대 관객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영화에서는 이제 시선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나는데 이웃의 시선도 있었고 동시에 라우라가 내려다보는 시선도 있었고 베티가 라우라를 또 보는 시선도 있었고 막스가 너 진짜 모르는 거야? 라고 하는 시선도 있었고 사실 좋은 영화들에서는 실제로 말의 대사를 통해서 뭘 표현하기보다는 시선이 언어적인 것들의 거의 절반 이상을 다 대체하기 마련이에요. 그런 시선들을 정말 잘 쓰는 감독 중에 동시대 감독 중에 한 명이 패철트 감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 영화를 혹시 다시 보시게 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인물들이 시선이 어떻게 놓여지는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단절되는가, 어떻게 전환되는가라는 것들을 따라가셔도 좀 재밌게 구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영화에서는 확실히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뛰어난 작품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 라우라 역을 한 배우는 워낙 유명하지만 베티 역을 했던 배우가 사실 더 크게 주목을 받기도 했었어요. 이 영화로는. 그러니까 카리스마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유령에 홀린 사람은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알프레드 히치콕의 레베카에서 하녀가 있거든요. 그 하녀가 온갖 그 레베카에 대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 실크 레이스가 어때요? 라면서 이제 여주인공을 괴롭히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거의 레베카의 뭐랄까 분신처럼 보여지면서 되게 무섭게 보여져요. 맨 마지막 장면이 레베카에서 그 저택에 불이 타는데 그 하녀는 그 집 안에 있어요. 마치 레베카가 타오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영화에서도 엔딩은 라우라의 어떤 이미지로 끝이 나지만 실질적으로는 베티의 어떤 시선과 목소리와 그리고 라우라에게 이제 찾아가기를 원했던 것도 역시 베티이기도 했었고요. 그럼 베티의 이미지들이 훨씬 강력하게 작동을 한다. 대부분 집안에서 꽂혀지는데 다 이제 어떤 바람이란 요소를 생각해 봤을 때 자전거 타거나 차를 타고 갈 때 들판에 그 이미지들이 중간중간에 나오잖아요. 특히 자전거 타고 갈 때 길이 갈라지거나 서로 돌아가거나 하는 그 장면들을 이 영화가 뭐 원소 중에 아까도 바람 유령적 이미지라고도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실제로 들판, 집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이 공간감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라우라는 이 집을 나와야죠. 사실은 이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진실, 현실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나와야 된다는 어떤 들판적 이미지가 부분 보면 대비가 돼 있어요. 특히 자전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공간들은 어떤 들판의 이미지, 바람의 이미지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바깥의 시선들이 전면적으로 개입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결국 바깥을 본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바람이 부는 공간이고 자연이 있는 공간이고 공기가 있는 그 공간을 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 가능성을 찾는 이 여주인공의 새로운 성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남자친구랑 사이가 안 좋았던 거야? 저렇게 관심이 없지에 대해서는 저도 풀지는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저렇게 끔찍한 사고로 죽었는데 갑자기 확 전환이 되는 것이야말로 이 시나리오에서는 가장 또 이채로운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더 많이 길게 평소보다는 짧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최선을 다해서 떠들긴 했으니까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